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문법을 공부하고 있는 이기훈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여기 하늘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 모든 준동사는 의미상 주어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짤막하게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우리 준동사가 뭐죠? 준동사가 뭔지는 알고 들으셔야겠죠. 준동사라고 하는 건요, 일단 종류부터 봅시다. 첫 번째, 투부정사. 두 번째, 동명사. 세 번째, 분사. 이 친구들을 전부 다 가리켜서 우리는 준동사다라고 부릅니다. 준동사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고 배우냐면, 우리가 동사를 다른 품사로 쓰고 싶어. 그래가지고 동사의 형태를 살짝 바꿔가지고 다른 품사로 만들어주는 걸 준동사다라고 배우곤 합니다. 그래서 투부정사 같은 경우엔 어떤 품사로 바꿔 쓸 수 있어요?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으로 바꿔서 쓸 수가 있어요. 동명사 같은 경우엔 동사를 어떤 품사로 바꿔서 쓰는 거예요? 명사적 용법, 명사로 바꿔서 쓰는 거고요. 분사 같은 경우엔 동사를 형용사로 바꿔서 쓰는 건데 분사 구문까지 분사다 라고 보게 되면은 부사적 용법까지 가지고 있다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준동사를 배울 때 이런 걸 배울 거예요. 어떤 거? 준동사의 성질이요. 저는 준동사의 성질을 설명할 때 주로 투부정사를 예로 들어서 설명합니다. 자, 투부정사는 어떤 특징이 있죠? 일단 부정사라는 것 자체가, 준동사라는 것 자체가 뭐로부터 오네요? 동사로부터 오네잖아. 그래서 동사들이 할 수 있는 건 거의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동사 eat를 써본다고 쳐봅시다. eat 다음에는 뭐가 올 수 있어요? eat something. 이렇게 목적어가 올 수 있죠. 그러니까 투부정사 뒤에도 뭐가 올 수 있어? 목적어가 올 수 있어요. be 동사 다음에 뭐가 올 수 있어요? 보어가 올 수 있잖아. 그럼 to be 이렇게 쓰이면 뒤에 뭐가 올 수 있겠어요? 보어가 올 수 있겠죠. 사형식 동사였으면 목적어,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왔을 거고, 오형식 동사 앞에 to를 붙이면 목적어, 목적보어 이런 조합도 가능할 거고요. 어쩌면 뒤에 아무것도 안 데리고 오는 run, 달리다 같은 동사가 오게 되면은 아무것도 안 오는 것도 가능하겠죠. 이 모든 게 투부정사 뒤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동사를 수식해주는 건 누구라고 배웠죠? 부사라고 배우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투부정사를 수식해주는 것도 누가 되겠어? 부사가 되겠죠. 어렵지 않죠? 근데 제가 진짜로 이번 강의에서 드리고 싶은 말은 뭘 것 같아요? 모든 준동사는 의미상 주어를 가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투 부정사도 동사로부터 온 거고, 동사는 항상 앞에 뭘 가지고 있으니까? 주어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친구도 뭘 가지고 올 수밖에 없겠어요? 주어를 가져올 수밖에 없겠죠. 오케이. 그런데 동사는 주어를 가져오겠지. 그런데 투 부정사는 더 이상 완벽한 본동사야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한 주어를 가져오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어. 대신에 해석을 할 때 은는 이가 라는 주어의 해석을 가지는 녀석을 가져올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뜻만 주어다 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이런 친구를 의미상 주어라고 부를 거고요.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의 형태는 for 플러스 명사다 라고 배우셨을 겁니다. 이렇게 적어볼게요. for 플러스 명사가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다 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는 아주 일반적인 문법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하나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투부정사 앞에 for 플러스 명사가 없으면 의미상 주어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To study English 이런 투부정사가 있다고 쳐봅시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이 뒤에 이렇게 써볼게요. To study English is important. 그러면 문장 분석이 어떻게 되죠? 대문자로 바꿔줘야겠네.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얘가 주어가 될 거고요. is important.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투부정사가 지금 무슨 용법으로 쓰이고 있어요? 명사적 용법으로 사용돼서 주어 자리에 왔네요.
근데 제가 이 문장을 이렇게 바꿔서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일단은 to study English를 그대로 써줄게요. 복사 붙여넣기. 그런데 제가 앞에다가 이런 덩어리를 한번 써볼게요. For you. For you to study English is important. 그러면 투부정사 앞에 for 플러스 명사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가 되겠죠.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영어 공부를 하는 건 중요한데 누가 영어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한 거야? 네가 영어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오케이? 그래서 for부터 English까지를 하나의 투부정사 구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자, 이 두 번째 문장은요, 의미상 주어를 가지고 있나요? 안 가지고 있나요? 가지고 있죠.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가 누구예요? for you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에 대해서도 질문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의 투부정사 to study English는요, 의미상 주어를 가지고 있나요? 안 가지고 있나요? 이 강의의 제목이 뭐였죠? 모든 준동사는 뭐를 가진다? 의미상 주어를 가진다. 즉, 투부정사라고 하는 이 준동사 덩어리도요, 뭘 가지고 있다? 의미상 주어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아니 선생님, 의미상 주어는 for 플러스 명사라고 설명을 해놓고 왜 여기서는 의미상 주어가 있지도 않은데 있다고 하십니까? 라고 하실 수 있겠죠. 자, 의미상 주어라는 건 뭐예요? 뜻이 주어처럼 번역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투부정사가 의미상 주어를 밝히지 않았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 둘 중 하나겠죠. 문맥상 추론이 가능하다. 인데 이 문맥상 추론의 경우의 수는 두 가지가 되겠다. 첫 번째, 문장 내에 있는 무언가. 문장 내에 앞이든 뒤든 어딘가에 의미상 주어로 해석될 만한 단어가 있으면 굳이 의미상 주어를 밝히지 않더라도 알아들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혹은 막연한 누군가를 상정하고 하는 말일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someone처럼. 오케이? 그래서 이 두 번째 경우의 수를 생각하고 해석을 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To study English is important.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말은 누군가가 어떤 사람에게는 모두에게는 영어 공부가 중요해 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겠죠. 오케이? 모든 사람이 영어 공부를 하는 건 중요해. 누군가 영어 공부를 하는 건 중요해. 이런 의미라고 우리가 머릿속으로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고 있다고요. 오케이? 즉 무슨 뜻이냐? 우리가 굳이 의미상 주어를 밝히지 않더라도 비외연적 의미상 주어를 쓰더라도 의미상 주어가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거고요. 이렇게 대놓고 써주는 거, 어려운 말로 외현적 의미상 주어를 갖더라도 이거는 의미상 주어가 있다라고 보는 거라고요. 오케이? 의미상 주어를 써주든 안 써주든 겉으로 드러내든 안 하든 소리내서 말하든 안 말하든지 간에 의미상 주어는 어떤 거다? 있는 거다라는 게 이번 강의의 요지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의미상 주어의 경우의 수를 몇 가지를 더 써보자면 우리 분사로 이렇게 ing를 써주는 경우가 있죠. 근데 분사 다음에 명사가 나와서 이렇게 수식을 해주는 경우나 분사가 뒤에서 명사를 이렇게 꾸며주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고요. 오케이? 예를 들어서 앉아있는 명사. 명사인데 뛰고 있는. 이런 식으로 써져 있다고 칩시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니까 생각을 안 해봤겠지만 앉아있다라고 하는 이 행동의 주체가 누구예요? 명사죠. 그러면 우리는 이 명사를 뭐라고 부를 수 있어? 의미상 주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오케이?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뛰고 있는 것의 주체가 누구예요? 명사죠. 그러면 이 명사를 뭐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의미상 주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즉, 투부정사나
아니면 분사나 이런 친구들이 명사를 수식해주는 경우에는 그 수식의 대상, 피수식어가 의미상 주어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즉 우리가 너무 한국어적으로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니까 의미상 주어인지 아닌지를 따져본 적이 없을 뿐이지 사실은 의미상 주어의 해석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해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피수식어가 당연히 의미상 주어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하나 더. 우리 분사구문의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분사구문 만드는 규칙이 뭐예요? 접속사가 있고요, 주어가 있고요, 동사가 있고요. 주절에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으면요. 어떻게 만든다 그래요? 접속사를 생략할 수 있다. 두 번째, 종속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같으면 종속절의 주어를 지워줄 수 있다. 그리고 동사는 ing를 붙여서 고쳐준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쵸?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략으로 접근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분사구문이 딱 나와 있어. 그쵸? 근데 우리는 분사구문을 굳이 의미상주를 안 찾더라도 그냥 해석을 하고 지나갈 수 있는데 이 분사구문의 의미상 주어를 어디에서 찾는 거예요? 문장 내 다른 명사로부터 찾는 거죠. 마치 뭐처럼 제가 위에서 적어드렸던 투부정사가 문장 내 무언가를 의미상 주어로 쓸 수 있는 것처럼요. 오케이? 분사구문도 문장 내 어떤 요소를 그대로 의미상 주어로 받아오는 건데 가장 의미상 주어로 많이 받아오는 게 뭐인 거일 뿐이야? 주절의 주어인 것일 뿐인 거라고요. 말이 고이네. 이해됐습니까? 모든 준동사들은 의미상 주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의미상 주어를 어디로부터 가져올지, 어떤 것으로 삼을지는 상황에 따라 다른 겁니다. 투부정사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어떤 경우가 있다고? 문장 내 무언가를 의미상 주어로 상정하는 경우, 혹은 막연한 누군가를 의미상 주어로 상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막연한 무언가나 문장 내 무언가로 상정하지 않고 굳이 이렇게 밝혀줬다는 건 이렇게 추론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나 분명하게 밝혀줘야만 의미가 분명하게 전달되는 경우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고, 투부정사 외에도 분사 같은 경우에도 피수식어가 의미상 주어가 되는 경우 등등등이 이미 있었다. 분사구문의 경우에도 생각해 보니까 주절의 주어가 드러나지 않는 의미상 주어의 역할을 해주고 있었다더라 라고 접근을 해보면 조금 더 빅픽처를 그려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모든 준동사는 의미상 주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설명해 보았고요. 이번 강의가 여러분들이 영어 문장을 보는 데 있어서 조금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제를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그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분이라고 하는 짧지 않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알찬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